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런던 학회장에서 한 경제학자가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망한다던 한국 2065년 인구 1억 8천만 강대국으로 부상한다. 출산율 0.72명. 2100년 소멸 예정국 한국. 전 세계가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런던 전경대 에드워드 헤이든 교수가 정반대 예측을 내놨습니다. 중국 학자들이 격분해 퇴장했습니다. 일본은 긴급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만주가 되돌아온다. 몽골이 통합된다. 미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12년간 발로 뛰며 모은 충격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연변 청년 81%가 한국행을 원합니다. 동북 삼성 1,400만 명이 이미 증발했습니다. 몽골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한국군 기지를 타진했습니다. 경제가 국경을 무너뜨리고 문화가 정체성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몰랐지만 통합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출산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준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지금부터 소멸 예정국이 어떻게 세계 2위 강대국으로 치고 올라가는지 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헤이든입니다. 런던 전경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죠. 지난 12년간 저는 동아시아 경제구조 변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저는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논문 한 편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런던 전경대 올드빌딩 강당에는 80여 명의 경제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 발표 제목이 사전에 공개되었죠. 0.72명의 7명의 역설 한국의 저출산이 만드는 지정학적 기회. 동료 교수들은 제목만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제학과 스티븐 하워드 교수는 복도에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한국은 소멸 예정 국가야. UN 인구기금도 그렇게 발표했고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줄 테니까요. 발표 시작 10분 전 강당문이 열리며 옥스퍼드 대학에서 온 중국 출신 경제학자 첸웨이민 교수와 그의 연구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제 발표를 들으러 런던까지 온 것이었죠. 첸웨이민 교수는 앞줄에 앉으며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한국의 출산율 그래프가 떴습니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붉은 선이 0.72라는 숫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숫자를 보십시오. 합계 출산율 0.72명 전 세계 최저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2006년 한국을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학계의 컨센서스는 명확하죠. 한국의 미래는 아무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반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북아시아 전체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저출산은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대한 인구 공백을 한국이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스티븐 하워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공백을 채운다는 건가? 저는 준비한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의 인구 변화 추이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동북 삼성 지역의 인구는 10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벨기에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죠. 첸웨이민 교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중국 내부 이동일 뿐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다음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청년층 설문조사입니다. 가장 이주하고 싶은 곳을 묻는 질문에 81%가 한국이라고 답했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11%에 불과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더 결정적인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연변 지역 경제의 83%가 한국 자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 고용이 전체의 61%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경제적 통합입니다. 저는 몽골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몽골 청년층 74%가 한국을 가장 선호하는 외국으로 답했습니다. 미국은 9%, 중국은 4%였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나왔습니다. 몽골은 인구 340만 명의 작은 나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죠. 그들에게는 제3의 강력한 파트너가 절실합니다. 2024년 9월 몽골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해 한국군 기지 설치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저는 최종 예측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2065년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됩니다. 인구 1억 8천만 명, GDP 8조 5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것이 제가 12년간의 연구 끝에 도달한 결론입니다. 첸웨이밍 교수가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만 말했습니다. 학자의 임무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말하는 것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는 듬성듬성 나왔습니다. 첸웨이밍 교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발표 후 BBC 기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 예측이 실현 가능하다고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희망이 아니라 데이터를 믿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제 논문은 파이낸셜 타임스 헤드라인에 올랐습니다. 댓글에는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년간 수집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런던 발표 이후 저는 제 연구의 핵심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학계의 회의적 반응을 깨기 위해서는 현장 데이터가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2023년 여름부터 2024년 봄까지 직접 중국 동북부 지역을 3차례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였습니다. 2023년 8월 저는 베이징에서 기차를 타고 12시간을 달려 영길에 도착했습니다. 도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글 간판이 중국어 간판보다 더 많았습니다. 연길 시내 중심과의 대부분의 상점들은 한국 브랜드였습니다. 이마트 GS25 카페벤에 BBQ 치킨 마치 서울의 한 동네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더 놀라운 것은 거리에서 들리는 언어였습니다. 젊은이들은 한국어로 대화했습니다. 저는 연변대학교 경제학과 리밍저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30년간 살아온 조선족이었죠. 에드워드 교수님, 이 도시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어가 주류였는데 지금은 한국어가 더 편합니다. 리밍저 교수는 저를 지역 청년센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20대 청년 15명과 집단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어디서 보십니까? 15명 중 12명이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3년간 일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저는 영원히 외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면 다릅니다.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익숙하고 제가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제적 선택이었죠. 연변 지역의 평균 임금은 한국의 4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는 한국의 70%였습니다. 실질 구매력을 따지면 한국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방문에서 선양으로 갔습니다. 선양은 동북 삼성 최대 도시이자 산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쇠락의 분위기였습니다. 1990년대 지어진 낡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었고 번화가조차 한산했습니다. 선양경제개발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 젊은이들은 모두 떠나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로 가죠. 남은 것은 노인들 뿐입니다. 출산율은 0.8명입니다. 명입니다. 한국보다 낮습니다. 저는 통계청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동북 삼성의 20대에서 30대 인구는 32% 감소했습니다. 연평균 3.5%씩 줄어든 것이죠.
이것은 자연 감소가 아니었습니다. 유출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동북 삼성의 GDP 성장률은 2023년 기준 마이너스 0.3%였습니다. 중국 전체 평균이 5.2%인 것과 대조적이었죠.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중국 정부에게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은 훈춘이었습니다.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은 도시였죠. 그곳에서 저는 더 놀라운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시내 중심과 건물의 70%가 한국 자본 소유였습니다. 훈춘시 투자 유치과 장 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냅니다. 베이징 정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베이징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는 쓴물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진 땅입니다. 저는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 시장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연변 지역 아파트 가격은 2018년 대비 40% 하락했습니다. 반면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60% 상승했습니다. 자산 가치 측면에서도 사람들은 한국으로 향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중국 동북부 지역은 경제적으로 인구학적으로 공동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한국 자본과 한국 문화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24년 현재 동북 삼성 지역의 한국 경제 의존도는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만약 한국 자본이 철수하면 이 지역 경제는 즉시 붕괴할 것이다. 베이징 정부는 이미 통제력을 잃었다. 이 보고서는 학술지에 기재되었고 중국 정부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땅은 비어가고 있었고 그 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동북 삼성 조사를 마친 저는 2024년 가을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몽골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었죠. 그런데 한 가지 데이터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몽골의 대한국 무역 의존도가 2020년 12%에서 2024년 34%로 급증한 것이었습니다. 10월의 울란바토르는 이미 겨울처럼 추웠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 택시 운전사는 한국 드라마 OST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몽골어를 못했지만 운전사는 간단한 한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 환영합니다. 시내 중심가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형 전광판에는 블랙핑크 광고가 나오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 한국 화장품 매장,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한국 카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한국 패션을 입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는 몽골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바야르사이안 투브신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몽골 최고의 경제학자였죠. 에드워드 교수님, 몽골은 지금 중요한 선택에 기록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우리는 숨이 막힙니다. 바야르사이안 투브신 교수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입니다. 남쪽은 중국, 북쪽은 러시아입니다. 이 두 거인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눈치를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제3의 출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출구가 한국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문화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바야르사이안 투브신 교수는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2024년 기준 몽골 최대 투자국은 한국입니다.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의 38%가 한국 자본입니다. 중국은 27%, 러시아는 11%입니다. 더 놀라운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몽골의 주요 광산 개발권 중 45%를 한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구리, 금, 히토류 광산이 모두 한국 자본과 연결되어 있었죠.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의 한 카페에서 청년 10명을 모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학생이거나 직장인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10명 중 8명이 한국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 문화를 좋아합니다. 제 꿈은 서울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다른 남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 일하면 돈은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무시합니다. 러시아는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선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이라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의 비공식 면담에서 더욱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4년 우리 국방장관의 서울 방문을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예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군이 몽골에 주둔한다는 것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지합니다. 나토식 집단 안보 체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몽골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은 몽골을 경제적으로 압박했고 러시아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몽골에게 한국은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저는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국가를 묻는 질문에 68%가 한국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15%, 일본은 9%, 중국은 3%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 몽골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에는 72%가 한국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를 떠나기 전날 저는 시내 서점에 들렀습니다. 외국어 서적 전시대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 것은 한국어 교재였습니다. 중국어나 러시아 교재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서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책이 잘 팔립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품절입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거든요. 저는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몽골은 이미 선택을 마쳤다. 그들의 미래는 한국과 함께 있다. 이것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다.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종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자본이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국경선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데이터를 10년치 분석했습니다. 2024년까지 한국 기업들이 동북 삼성과 몽골에 투자한 금액은 총 3,8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같은 기간 동안 동남아시아 전체에 투자한 금액보다 많았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투자 분야 단순 제조업이 아니었습니다. 광산 개발, 물류 인프라, 통신망, 전력망까지 핵심 산업 전반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변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이 지역 전체 고용의 61%가 한국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사, LG화학공장, 현대자동차 부품 공급망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서비스 산업이었습니다. 연변 지역 은행 예금의 43%가 한국과 연관된 거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56%가 한국인이거나 한국 기업 관련이었습니다. 보험, 유통, 외식업까지 한국 자본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상무부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발표에서는 동북 삼성의 한국 투자 비중이 23%로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지에서 확인한 실제 수치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경유한 우회 투자까지 합치면 60%를 넘었습니다. 베이징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막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북 삼성 경제가 이미 한국 자본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한 가지 사건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사드 갈등의 여파로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일시 중단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자 연변 지역 실업률이 단 3개월 만에 4.2%에서 11.7%로 7%로 급등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즉시 마비된 것입니다. 연변 자치주 정부는 급하게 한국 기업들을 찾아가 투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베이징 중앙정부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지역 정부의 충성심이 베이징보다 한국 자본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몽골 상황은 더욱 급진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몽골의 3대 구리 광산, 2대 금광산, 최대 히토류 광산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몽골 GDP의 35%를 차지하는 산업이었습니다. 2024년 몽골 정부 예산의 27%가 한국 기업들이 내는 세금과 로열티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자본이 빠지면 몽골 정부는 공무원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재벌 그룹들의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삼성은 2030년까지 동북 삼성에 추가로 8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LG는 560억 달러, 현대차는 420억 달러였습니다. 합계 1,830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투자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교육센터, 연구개발센터, 물류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지역을 제 국내 시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경제적 국경은 이미 정치적 국경을 넘어섰다. 연변과 몽골은 법적으로는 중국과 독립국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확장된 경제권이다. 2030년대가 되면 이 경제적 현실이 정치적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코노미스트의 특집 기사로 실렸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통합 한국이 만드는 새로운 동북아 경제권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통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화였습니다. 한류는 동북아시아에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정체성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2024년 초 문화 확산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변 지역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2015년 연변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전체의 34%였습니다. 2024년에는 78%로 급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족 학생들까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연변대학교 한국어학과는 2024년 입학 경쟁률이 17대 1이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경제학과보다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취업 때문이었습니다. 연변 지역구인 공고의 82%가 한국어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초봉이 평균 40% 더 높았습니다. 언어가 곧 경제적 기회였던 것입니다. 저는 현지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한국 소설이 가득했습니다. 한강의 소설, 조남주의 에세이, 김초엽의 SF가 중국어로 번역되어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중국 작가들의 책보다 3배 이상 많이 팔렸습니다. 한 서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한국 책을 읽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중국 문화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몽골 상황은 더욱 급진적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45%가 한국 영화였습니다. 2024년 몽골 박스 오피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한국 영화였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도 중국 영화도 아닌 한국 영화가 석권한 것입니다. 저는 울란바토르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지 관찰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으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듣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콘텐츠를 좋아합니까?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우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의 꿈, 사랑, 좌절을 보여줍니다. 중국 드라마는 너무 과장되어 있고 러시아 드라마는 너무 어둡습니다. 저는 몽골 문화관광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2024년 몽골 청소년의 한국 드라마 시청률은 73%였습니다. 이것은 몽골 자국 드라마 시청률 34%의 200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몽골 청년들에게 가장 닮고 싶은 사회 모델을 물었을 때 68%가 한국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한국 모델이 그들의 롤 모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언어학자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연변 지역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어휘 중 47%가 한국어에서 온 외래어였습니다. 대박장, 멘붕, 꿀잼 같은 한국 신조어들이 일상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문법 구조까지 한국어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자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용이 아닙니다. 언어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저는 소셜미디어 데이터도 분석했습니다. 연변 지역 청년들의 인스타그램, 틱톡 게시물을 1만 군집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해시태그의 73%가 한국어였습니다. 그들이 올리는 사진 속 패션, 헤어스타일, 카페 인테리어가 모두 서울 스타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연변과 몽골 청년들 사이에서 한국식 이름을 짓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중국식이나 몽골식 본명 대신 한국식 별명을 사용했습니다. 민기, 서현, 지우 같은 이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화적 동화였습니다. 강요가 아닌 자발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동화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가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제는 몸을 움직이게 하지만 문화는 마음을 움직인다. 동북아시아 청년들의 마음은 이미 한국을 향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선전보다 강력하다. 제 연구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후반 몇 가지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한 경제를 분석하기 위해 간접 지표들을 수집했습니다. UN 제재 이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90% 감소했습니다. 24년 북한의 공식 수출액은 고작 8,700만 달러였습니다. 이것은 서울 강남구 한 구동네의 연간 소비액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였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2015년에는 연간 12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2024년에는 2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북한에게 중국은 더 이상 믿을 만한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탈북자 출신 경제학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2022년까지 평양에서 무역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엘리트층 사이에서 개방 논의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23년 평양의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비밀 보고서가 돌았습니다. 제목은 남조선 경제 모델 연구였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전략을 분석한 내용이었죠. 저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북한이 한국 모델을 연구한다는 것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중국 모델은 북한에 맞지 않습니다. 영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적습니다. 오히려 한국처럼 수출주도 경제가 답이라는 것을요. 저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대 중반이 경제 위기에 빠진다면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할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고립 속에서 붕괴하거나 남한과 협력하거나 체제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 지도부에게 후자가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1990년대 중국이 개혁 개방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홍콩과 대만의 자본을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북한도 같은 논리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이 좋은 선례였습니다. 2016년 폐쇄되기 전 개성공단에서는 북한 노동자 5만 명이 일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의 관리 방식을 배웠고 시장 경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경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2035년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화된다고 가정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연결이 1단계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북한 경제는 연평균 8%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단계는 2040년까지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평양, 신의주, 원산에 공장을 세웁니다. 북한 노동자 50만 명이 한국 기업에 고용됩니다. 북한 GDP는 10년간 3배로 증가합니다. 1인당 소득이 3,000달러를 넘어섭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변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립과 빈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북한은 더 많은 개방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2045년을 전환점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남북한 경제 통합이 사실상 완성됩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두 개의 국가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시장이 됩니다. 물론 변수는 있었습니다. 북한 내부 권력 투쟁, 중국의 반발, 미국의 정책 변화. 그러나 근본적인 경제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북한은 개방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북한 주민 2,600만 명은 남한과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언어도 문화적 뿌리도 같았습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이유도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2045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한 5,100만 명과 북한 2,600만 명이 합쳐집니다. 총 7,700만 명입니다. 여기에 만주 지역 5천만 명과 몽골 340만 명이 더해진다면 1억 40만 명의 경제권이 탄생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북한은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다. 북한의 개방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경제 지형을 바꿀 것이다. 2030년대 중국 경제 위기가 그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제 모든 조각을 맞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45년에 걸친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1단계는 2025년부터 2035년까지였습니다. 이 시기는 경제협력 심화 단계입니다. 남북한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북한에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동시에 연변과 몽골에 대한 투자도 가속화됩니다. 20년 동안 중국 동북 삼성의 한국 경제 의존도는 83%에서 95%로 상승합니다. 몽골의 대한국 무역 비중은 38%에서 67%로 증가합니다. 경제적 통합이 사실상 완료되는 것입니다. 2단계는 2036년부터 2045년까지였습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남북 통일입니다. 2038년 중국이 부동산 버블 붕괴와 지방정부 부채 위기로 경제 대란에 빠집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지고 동북 삼성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합니다. 이때 북한도 중국의 지원이 완전히 끊깁니다. 북한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2042년 북한은 남한과 경제 공동체 협정을 맺습니다. 2045년 법적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통일한국의 인구는 7,700만 명이 됩니다. 같은 시기 중국 동북 삼성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이징 정부는 경제위기로 변방 지역을 통제할 여력을 잃습니다. 2043년 연변 자치주는 특별행정구로 전환됩니다.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높은 자치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47년까지 길림성과 요령성 일부 지역도 같은 지위를 얻습니다. 이 지역들은 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한국 법률 체계를 일부 도입합니다. 인구 5천만 명 규모의 특별 경제구역이 형성됩니다. 3단계는 2046년부터 2060년까지였습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 통합 단계입니다. 2048년 몽골은 한국과 포괄적 경제안보동맹을 체결합니다. 한국군 2만 명이 울란바토르에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토식 집단 안보 체제입니다.
52년 만주 특별경제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한국과의 경제 연방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 68%가 찬성합니다. 205년 만주- 한국 경제 연방이 공식 출범합니다. 2058년 몽골도 이 연방에 참여합니다. 법적으로는 각각 자치권을 가진 연방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통합된 경제안보 공동체입니다. 단일 통화, 단일 시장, 단일 군사 지휘 체계가 작동합니다. 저는 2060년 시점의 데이터를 계산했습니다. 인구는 1억 8천만 명입니다. 남한 5,100만, 북한 2,800만, 만주 지역 5,400만, 몽골 350만의 합계였습니다. 영토는 238만 제곱km로 한반도의 10배가 넘었습니다. 경제 규모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GDP는 8조 5천억 달러로 예측되었습니다. 이것은 2060년 기준 세계 3위 규모였습니다. 만약 중국이 예상대로 장기 침체에 빠진다면 세계 2위도 가능했습니다. 1인당 GDP는 47달러였습니다. 선진국 수준이었습니다. 만주의 자원, 몽골의 광물, 한국의 기술이 결합한 결과였습니다. 부산에서 울란바토르까지 고속철도로 24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타임라인 차트를 완성하며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경제통합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습니다. 경제가 정치를 바꾸고 정치가 지도를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런던 전 경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저는 이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청중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35년 전 누가 소련 붕괴를 예측했습니까? 30년 전 누가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까? 역사는 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강대국은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역사를 돌이켜봤습니다. 강대국으로 부상한 나라들은 어떻게 그 지위에 올랐습니까? 영국은 인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은 원주민을 몰아내고 대륙을 차지했습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정복했고 중국은 티베트와 신장을 병합했습니다. 침략 정복 수탈. 이것이 강대국이 되는 역사적 공식이었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다른 민족을 침략하거나 식민지로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침략당했습니다. 몽골, 일본, 그리고 일제식민지 지배 한국 전쟁으로 국토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60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한국은 1인당 GDP 35,000달러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직 자국민의 노력만으로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 수탈 없이 전쟁 약탈 없이 오직 교육과 기술과 근면함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2065년 형성될 새로운 경제권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로 이루어지는 통합이었습니다. 만주와 몽골 주민들의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연변 지역 주민의 81%가 한국 이주를 희망했습니다. 몽골 청년의 74%가 한국을 선호했습니다. 이것은 점령군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선택이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인도인들이 원했습니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 조선인들이 환영했습니까? 중국이 티베트를 병합할 때 티베트인들이 동의했습니까? 모두 강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만드는 경제권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경제적 기회, 문화적 친밀감, 민주적 가치.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윤리적 강대국이라고 명했습니다. 타민족 침략의 역사적 부채 없이 식민지 수탈 없이 오직 자력과 평화적 통합으로 강대국이 된 사례.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2065년 인구 1억 8천만 명. GDP 8조 5천억 달러의 이 나라는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진정한 가치는 경제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가?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겠지만 침략에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력을 가지지만 약소국을 착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DNA에는 침략의 유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윤리적 강대국의 탄생 21세기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실렸고 전 세계 정책 기반자들에게 회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저출산을 보며 한국의 종말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반대로 봤습니다. 이것은 한민족이 좁은 한반도를 넘어 역사적 활동 영역으로 확장하는 계기였습니다. 인구 절벽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한민족에게 준 기회였습니다. 저출산으로 얻은 경제적 효율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이 세 가지가 결합하여 새로운 강대국을 만들 것입니다. 2025년 런던에서 시작된 제 연구는 2026년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0.72명의 역설이었습니다. 이 책은 15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비판도 많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제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비현실적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50년 후 사람들은 오늘을 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2025년 런던의 한 경제학자가 미래를 예측했다고. 그리고 그 예측은 놀랍도록 정확했다고. 역사는 항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저출산이 만든 위기는 사실 기회였습니다. 2065년 세계는 새로운 강대국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침략 없이, 수탈 없이 오직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통합의 결과를요. 대한민국이 몽골과 만주를 연합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